네, 9월 23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합니다. 먼저 금융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 중국 헝다그로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졌었는데 좀 연휴 이후로 연휴 뒷부분으로 오면서 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어제는 각각 1%, 0.9% 올라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02% 올랐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인식과 중국 헝다그룹이 오늘 도래하는 일부 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언급이 시장 반등에 기여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11개 섹터 중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3.2% 상승했고 금융과 자유소비재, 소재, 테크놀로지는 1%대 올랐습니다. 참고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중추절 휴장 이후 열린 어제 증시에서 0.4% 올랐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화요일에 2.17%, 수요일에는 0.67% 내렸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전일 대비 2% 올라서 배럴당 7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04%로 내렸고 원달러 환율은 1,175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경제 부분과 채권, 크레딧, 산업기업 쪽의 자료를 준비했고요. 먼저 FOMC 회의 결과 관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기태,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FOMC에서는 일단 11월에 테이퍼링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테이퍼링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확실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FOMC 이번에 나왔던 전망을 보면은 성장률은 이제 올해 내리고 내년 올렸고요. 물가도 올렸고요.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그 연말 전망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9월, 10월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이제 11월에 테이퍼링 결정할 계획인데 일단 지금 델타 변이로 나빠진 것까지 감안해 놓고서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웬만하면은 정말 엄청 고용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테이퍼링 하겠다 의지가 꽤 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로 가면은 내년 여름께쯤 이제 종료가 되면은 아마도 전 세계 4대 중앙은행 자산 증가율은 내년 하반기에는 YOY로 10%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은 17입니다. 과거 10년 평균이 10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돈의 힘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좀 떨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흥국 관련해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중국 코멘트가 있겠습니다만은 파월 의장도 일단 중국 상황이 미국 확산 아닐 거라고 했고요. 이게 14, 15년이랑 어떤 게 다르냐면은 14년에 테이퍼링 할 때 이머징 국가들의 대중 수출이 급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 경제가 상당히 나빠진 상태에서 미국도 별로 이머징이 도움이 안 됐던 상황.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신흥국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FOMC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신흥국이 망가져서 이게 연준 테이퍼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지금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22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좀 진지해지려면은 그러니까 점도표는 늘 좀 언제나 중요한 그 보조 지표긴 하지만은 내년 2분기가 되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기저효과로. 그럼 이제 그거 보고 나면은 4, 5, 6월에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 보고 나서 내년 9월 FOMC가 되면 그때 좀 이제 진지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좀 진지하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는 테이퍼는 이제 거의 확실한 걸로 해석은 되고요. 이머징이 그 결정에 영향 주진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채권 쪽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테이퍼링은 앞서 들으셨던 거대로고요. 어차피 선반영되어 있었던 것처럼 딱히 시장 영향 제한적이었는데 기준금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보통 스프레드를 볼 때 많이 보시는 게 2년, 10년 스프레드를 보실 텐데 향후 연준의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스프레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 10년과 5년, 30년인데요. 5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만기 구간이기 때문에 5년, 10년은 향후 연준의 정책을 반영한 향후 성장 전망, 5년, 30년은 향후 연준의 정책 전망을 반영한
물가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가장 격렬했던 회의가 6월 FOMC 직후에 5년, 10년, 5년, 30년이 급락하는데요. 이번에도 점도표를 올려놓고 나니 다시 한번 50, 30 스프레드가 다 떨어지는데 특히나 5년, 30년 스프레드 급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미 작년 수준보다 내려가서 1년 이상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번에 그 FOMC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올리고 싶어 할수록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점도표를 위로 찍어놨다기보다는 물가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요. 역설적으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적이라면 굳이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6월 FOMC 직후에 이것을 연준의 보이지 않는 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준이 어쨌든 물가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뭐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졌다. 오히려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강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적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는 30년 금리의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것은 연준이 굳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뭐 일각에서는 내년도에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내년 금리 인상은 사실은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여전히 우세한 시점은 24년 그나마 가능성이 좀 올라왔지만 빨라야 23년 연말 정도의 시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은 결정이 된 내용이라 보고 더 이상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다음 이벤트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인데 저희 강 팀장님께서는 뭐 일단 시장 생각보다 좀 더 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 또 어떤 내용들이 변하면 저희 그 뷰보다 좀 더 빨리 그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5년 금리랑 선물 2년 금리 보면은 확실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녹아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30년 금리가 급락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물가도 안정적이겠지. 즉 연준의 통제 안에 물가가 있겠지라고 하는 시장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연준은 신호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기대 인플레를 통제한 건데 만약에 실제로 내년 하반기 가서 물가가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즉 지금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 가서 갑자기 튀기 시작할 때는 연준의 생각보다도 더 강한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뭐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 어쨌든 연준이 그런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계속 점도표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초장기 쪽에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는 아마도 연준이 이 정도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대 인플레가 굳이 뛸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3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가 갑자기 조금 위로 확 꼬리를 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30년 스프레드를 보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국내 증시 궁금하실 텐데요. 그 연휴 이후에 글로벌 증시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병현 연구원입니다. 네, 연휴 동안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연휴 전후의 주요 이슈는 세 가지였는데요. 중국 형다그룹 파산 가능성,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9월 FOMC 경계감,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형다그룹 이슈는 결국에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책은행이 주 채권자이고 중국 내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부동산 개발 회사의 연쇄 도산 확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공동부유나 민간기업 국유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만기도래 이자칙을 발표하고 중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로 급한 불은 끄는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부동산과 연결된 잠재적 부채 리스크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글로벌 경기 둔화 시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적으로 재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9월 FOMC는 뭐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발표되면서 중립적으로 평가가 되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이 중국 크레딧 이슈가 미국 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정도 일정 부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단기 금융 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형다그룹 이슈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도 불안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치권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하원에서 채무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에서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관련 이슈는 10월에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 것들이 3.5조 달러의 그린 SOC하고 복지 재정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고 부채 한도 증액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묶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예상인데 이렇게 된다면 여론이 악화되고 정치권이 마비되는 이런 현상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런 관련 시나리오는 재정 확대안을 축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부채 한도 협상안을 넘기는 뭐 이런 통과시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진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제 테이퍼링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 장기 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예상을 한다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은 좀 지속될 거고요. 한국은 뭐 한국만의 고유 요건이긴 한데 대주주 여건 회피성 자금 뭐 이런 것들이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이탈되는 이러한 현상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가운데 4분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한적인 박스권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4분기 박스권 전망 계속 유지하시는데요. 그 박스권 상하단 범위 다시 한 번만 언급해 주시고 이유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3,000에서 3,300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레벨과 모멘텀의 갑론을박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반면에 레벨은 또 기업이익 레벨은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3,000에서 3,300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는 이런 상황들 이 상황에서 연말 연초에 뭐 금리에 대한 이런 속도나 상승에 따라서 또다시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연휴 동안에 헝다그룹 사태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헝다그룹에 관한 리포트부터 김준용 연구원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중국 크레딧까지 같이 최성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국 및 KPMG 위클리 결산했고 헝다그룹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헝다그룹 파산 우려감이 위험자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헝다그룹이 9월 23일 오늘 도래하는 역내 위안화 표시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초심리가 다소 회복된 상황인데요. 사실상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헝다그룹의 유동성이 훼손된 배경에는 중국 금융당국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중국 금융당국이 헝다그룹 산하 생징은행 간 유착관계를 근거로 은행들에게 헝다그룹에 대한 대출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금을 동결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상업은행들은 헝다그룹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유동성이 메말라간 배경에는 중국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었고요. 헝다그룹의 파산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중국 금융당국은 헝다그룹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헝다그룹의 건설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유동성이 안 좋아지면서 헝다그룹이 어음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원활하게 상환이 되지 않으면서 현재 헝다그룹 프로젝트들의 공급업체 그리고 계약업체들이 헝다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현재 건설 중의 프로젝트 잔액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즉 건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당장 이자 지급을 할 수는 있더라도 매출을 발생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뭐 외부 지원 없이는 추가적인 경영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파산까지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특히 위험자산 시장에서 바라보는 헝다그룹의 파산에 대한 공포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인데요. 헝다그룹의 파산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여파는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은행 내 대출을 보시면 일단 중국은행 대출 총액 중에 헝다그룹의 비중은 0.3%가량에 불과합니다. 뭐 현재 뭐 부실채권 비율이나 자본 적정성을 고려했을 때 뭐 대출 전체가 뭐 부실채권이 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상황이고요. 특히 주로 부실화된 기업이나 부실화된 지방은행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중국 6대 국유은행을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2020년 6월 말 자기자본 비율이 약 16.3%인데 중국 금융당국의 최소 기준은 현재 11.5%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한 산술적으로 약 6.8조 위안가량의 자본 왕충력을 중국 6대 국영은행이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은행 시스템 전체로 보면 이 이상의 자본 완충력이 기대되고 있고 이는 헝다그룹의 모든 부채 2조 위안 그리고 다른 뭐 오밸런스 부의 부채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크레딧 위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포함해서요. 신흥국 달러채 스프레드 확대 속에 미국 하이힐드와 유럽은행 코코본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축소되던 신용 스프레드는 중국 헝다그룹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하이힐드 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요. 월요일에만 유럽은행 코코본드, 미국 하이힐드 채권 신용 스프레드가 각각 17bp, 15bp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헝다그룹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오늘 채권만 이자 지급은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자 지급이 9월 29일 그리고 10월 11일 그리고 11월 달 초 이렇게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헝다그룹 유동성 우려가 좀 지속되면서 중국 크레딧물에 대한 경계감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글로벌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하이힐드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헝다그룹만 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기업들 중국의 다른 부동산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떤지 추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글로벌 신평사들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많이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헝다그룹 관련해서 좀 시장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부동산 기업들에게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은행 대출도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유동성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헝다그룹의 파산이 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관련해서 뭐 관계 기업들 뭐 예를 들어 헝다그룹 건설 프로젝트에 자재를 댔던 기업들 이런 좀 서플라이 체인에 있던 기업들 위주도 이런 기업들도 사실 대금을 지금 못 받으면은 파산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중국 부동산 업계 전반적으로 사실 확산이 될 가능성은 특히 헝다그룹에 대한 관계 기업들 위주로 있겠지만 현재 중국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하락한다기보다는 완만하게 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 헝다그룹 이벤트가 사실은 중국 헝다그룹의 과도한 부채 그리고 과다한 어음 발행이 있었다면은 다른 부동산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으로 미칠 여파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해외 쪽에 좀 해외 투자자들 위주로 좀 자금을 많이 조달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위주로는 뭐 중국 은행들 뭐 부정부패랑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상 중국 은행들의 대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막 미칠 여파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EU 채권 월보입니다. 박민수 연구원. 네, 유럽, 영국 채권 시장 월간 자료입니다. 8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 0.47%에서 마이너스 0.32%까지 약 15bp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2차 백신 접종률이 평균 7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재유행도 빠르게 완화되고 있으면서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좀 완화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 달간은 공급 측 병목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의 완화, 또 코로나19 확산세의 추가 완화에 따른 소비 확대를 확인하면서 독일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유로존에서도 국가별로 여전히 다양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쌓여 있는 저축이 소비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추가로 완화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어날수록 소비 환경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 확대는 서비스업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유로존의 경우에는 상품 소비 역시 그동안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모두 확대될 전망입니다. 향후 1개월간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 0.40%에서 마이너스 0.15% 수준에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한편 9월 26일 독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독일의 재정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의 지지율 구도에서는 주도적인 지위가 예상되는 정당이 없고 3개 정당 정도가 연정을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일 총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 발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국 채권 시장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 8월 중순부터 시티 영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9월 15일까지 길트 10년 금리는 한 달간 거의 20.5bp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는 헤드라인 지표로는 보이지 않는 좀 경기 회복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과 8월 소매 판매 지표는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가계 소비에서 본래 서비스가 60%가량을 차지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빈도 지표를 보면 오히려 서비스 소비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 팬데믹으로 재화에 쏠렸던 소비가 정상화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으며 재화만으로 구성된 소매 판매 지표를 근거로 수요 둔화를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정상화 흐름에 발맞춰 BOE의 정책 정상화도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9월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우선 BOE는 9월 정부 지원책이 종료된 이후에 고용 흐름을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연내 깜짝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는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새로 합류하게 되면서 BOE의 과반이 긴축 관련 포워드 가이던스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경제와 정책 정상화가 맞물리며 금리의 정상화, 즉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월 중순까지 길트 10년 금리는 레인지 0.10에서 0.95%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전병환 연구원. 네, MM 차트에 있는 이제 지수를 봐주시면 올해 3월 이후부터 해서 신흥국 지수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인 만큼 지수는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한다라는 것은 가격 하락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 헝다 이슈, FOMC를 앞둔 경계감 등으로 인해서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이 됐지만 CDS 금리는 급등하는 등 이제 상반된 흐름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가 급등락세를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볼소나로의 지지율의 변동에 상당히 좀 민감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어제 새벽에 100bp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제 현재 레벨에 따라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라질 기준금리는 7% 이상까지도 지속적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멕시코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 멕시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민자들을 억제하는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멕시코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 대비로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오커스라고 하는 호주, 미국, 영국 간의 이제 공동 전선이 생겼는데요.
호주와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쿼드인 만큼 조금 더 전향적인 얘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도가 얼마만큼 참여를 할지가 앞으로의 판도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동결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양책의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부정선거 이슈는 당연히 있었고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정권 유지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개연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기 있을 푸틴의 재선 역시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입니다.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정현승 연구원. 네,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목표 주가를 기존 39,000원에서 43,500원으로 12% 정도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요인은 크게 이제 실적 상향이 가장 핵심이고요. 실적 상향의 가장 근거는 첫 번째로는 화물 운임 강세가 생각보다 강도가 세지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국제선 수요가 중장거리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여행의 프리미엄화에 따른 수혜가 대한항공한테 집중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장기 실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23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감안한 통합실적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예상 합산자본 10조 원에 1.7배를 적용했고 자본 비용은 8.6%로 현재 가치화해서 산출했습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23년 PBR 2.0배, 이제 비교 기업인 일본 항공사 같은 경우는 1.3배에서 1.4배 수준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그래서 타겟 1.7배가 일정 부분 할증을 부과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일한 사업자이고 일본 항공사와 달리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화물 최대 수혜주로 올해도 이제 수익 창출을 통한 이제 자본이 증가한다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 충분히 할증 부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장기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고요. 최근에 항공 화물 쪽 상황이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그림 1번을 보시면 이제 BAI 인덱스라고 하는 글로벌 항공 운임 지수는 9월 20일 기준 4,076포인트로 이제 지수가 나온 이후로 역사상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당초 실적 추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3분기에는 수송력이 증가하면서 운임이 하락 전환하지 않을까, 일정 부분 계절적 수요 강세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하락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을 했지만, 최근에 동남아 지역 락다운이 더 길어지고 있고 중국의 주요 공항인 상하이 공항이 운영 차질로 인해서 수송 능력이 오히려 아시아 영내 지역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운임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월 수송량이 작년 수송 성수기 정도의 물동량이 올해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혜를 대한항공이 가장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 사이클은 내년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 적체입니다. 8페이지의 그림 3번을 보시면 글로벌 컨테이너 쪽 적체 상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미국 서안입니다. 미국 서안이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이고 항공 화물의 핵심 노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항만 서안 쪽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체가 조금 다시 풀리는 듯 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성수기까지 감안하면 적체는 조금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서부의 컨테이너 적체량이 이제 80만 TEU로 역사상 고점에 84만 TEU에 근접한 상황이고요. 미국 이제 롱비치 서부 항만의 가장 핵심 항만인 롱비치 항만 소장 인터뷰를 보면 22년 상반기까지도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해상 수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공 화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3분기, 4분기,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객 부분에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9페이지의 그림 5번을 보시면 2010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국내 LCC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는 FSC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이 계속적인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18년도 하반기부터 나타났었던 변화 중에 하나는 여행의 질적 변화입니다. 여행의 프리미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시점이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대한항공 FSC와 LCC의 실적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화가 진행이 되면 클래스 차별화를 통해서 차별적 효용이 제공이 가능한 대형 항공사들의 실적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그림 6번을 보시면 미주, 구주 쪽 노선 수요가 다른 노선에 대비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특이한 점은 올해 3분기 실적 추정하는 과정에서 운임 상승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여객 운임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10페이지의 그림 7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운영 기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운임 레벨은 그림 9번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단순 시장 점유율 합산 수준이 아니라 여객 프리미엄화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수송량과 운임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림이 2023년까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 운송 탑픽으로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칩니다.